자, 이제 제2장입니다. 교과서 제2장이 가지고 있는 질문은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 우리 1장은 일반적인 철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2장은 이제 우리가 이 수업과 연관되어 있는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철학은 믿음이나 신념들을 이성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비판하는 작업입니다. 이 동일한 방식으로 종교 철학도 이성에 근거한 철학적 방법론이나 비판적 탐구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철학은 사유의 합리적 성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동일하게 종교 철학은 일반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신학과 종교의 철학학위입니다. 그러면 종교 철학이 포함하고 있는 학문은 두 개인데 신학과 일반 종교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철학은 신학과 종교의 철학학위로 일반적으로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종교 철학에 대해 정의를 내렸던 학자들을 조금 소개를 해볼 텐데요. D.G. 필립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을 가지고 학위를 했던 분이신데 D.G. 필립스라고 하는 분은 조금 종교 철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 철학은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호황된 그죠? 실속이 있는 것이 아닌 것,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사용되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종교 철학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같다라고 좀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종교 철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폴 틸리, 조금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폴 틸리는 종교 철학은 정신적이고도 문화적인 활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틸리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좀 문화적인 활동 영역에서 종교 철학을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본 사람 중에 하나이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프레드리 페레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종교 철학은 종교 연구가 아니라 종교의 철학적 탐구라고 본 거죠. 그래서 종교 철학을 종교에다가 국한시켜서는 안 되고 철학적인 탐구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소위 페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레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은 원래 언어 분석학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이죠. 자, 그 다음에 브로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 브로디라고 하는 분은 종교 철학은 종교적 교리들의 의미와 암시들에 관한 세심한 분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교 철학은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종교적 교리, 뭐 이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를 세심하게 분석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는 종교 철학은 신학과 종교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연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탐구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신학이고 일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일반 종교와 신학의 내용들을 합리적인 영역에서 그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연구하는 것을 이제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이렇게 구분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강의를 하는 우리 정성태 교수는 그러면 종교 철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렇게 뭐 묻지도 않았지만은 묻는다라고 하면 저는 뭐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종교와 신학을 위한 각주 이데올로기가 종교 철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조금 특이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각주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교와 신학은 그들의 학문적 정당성을 위해 종교 철학적 사유의 방식을 사실 빌려오고, 이 종교 철학의 사유에 근거하는 논거를 제공을 하죠. 다시 말하자면 사유는 항상 그것의 근거를 요구하고 있고, 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각주라고 할 때 빌려오는 겁니다. 근거를 빌려오는데 그 각주는 정당성을 위해 권위를 빌려오는 어떤 근거요,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의를 하기를,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와 신학을 위한 각주 이데올로기는 굉장히 조금 잘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정당성을 위해 권위를 빌려오는 근거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종교 철학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신학이나 합리적인 종교의 의미로 이해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 철학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일단 어떻게 하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종교 철학의 방법들은 무언가, 제 교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철학적인 사유 방식을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물음과 대답의 변정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철학은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믿고 있는 게 진리인가? 내가 이걸 믿어도 되는가? 라는 물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철학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묻고 대답하는 이와 같은 변정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고 출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음은 존재나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질문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내용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유의 인간인지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음은 존재나 세계를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대답은 항상 질문자의 물음에 의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일상에서 매우 사실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철학의 방식을 고대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런 것인데, 지식은 가르치는 행위보단 묻는 질문에서 시작을 한다. 굉장히 이제 옳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방식을 강조한 철학자인데, 그는 학습에서 질문과 대답의 방식이 유용하다고 주장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노예 소년이 수학적 지식을 하나를 바르게 알기 위해서 한 번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물음을 묻게 될 때 확고한 지식과 그것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는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하는 행위로부터 온다라고 보는 거죠. 종교 철학은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텍스트, 성경이든 이런 종교의 어떤 교리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궁금한 내용, 호기심을 가지고 물음을 던질 때에 대답을 해준다
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자면 로빈 콜링우드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역사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콜링우드는 이 역사를 질문의 방식에 의해서 재구성했던 그런 역사 철학자입니다. 콜링우드는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프란시스 베이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역사 연구에 그는 간단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역사는 관념의 역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History of idea, 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사유의 역사다. 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냐 하는 것입니다. 관념의 역사, 생각의 역사는 역사가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의 전제는 이전의 역사의 물음을 배제한 역사.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가가 던지는 물음에 의해서 역사가 구성이 되어지는데 옛날 전통적인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런 역사를 비판하는 것이죠. 또한 실제 또 역사가 기록의 역사에 의존하기 때문에 편집사관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전통적으로 그 연대기별로 역사를 서술하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는 팩트에 근거해서 팩트만을 서술한다 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하나는 소위 역사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한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판하면서 소위 관념의 역사를 주장했던 사람이 사실은 로빈 콜링우드입니다. 그래서 그가 얻은 하나의 주장은 모든 역사는 관념의 역사, 사고의 역사, 정신의 역사. 누구의 생각, 누구의 관념인가? 그거는 역사가의 관념이고 역사가의 정신이다 라고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듯이 역사 그러면 폰 랑케의 실정주의 역사관, 있는 그대로 사실적인 역사 이것만이 절대 역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하나는 편집 상황, 토인비라든지 스팽글러라든지 에드워드 기반과 같은 역사 이론 이거는 실제 역사를 연대기별로 기술해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로빈 콜링우드는 비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기독교 신학자 가운데 성경신학자였던 루돌프 볼트만도 이 종교 철학이 주장하는 물음과 대답의 방식에 굉장히 민감했던 신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방식도 물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죠.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냐? 그가 동시대에 같이 공부를 했고 배웠던 서성적인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이제 보이는 분인데 하이데거의 현존재 개념을 받아들인 볼트만은 성서와 물음에 의해서 재구성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 존재는 원래부터 물음을 묻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글이나 성경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글을 읽고 있는 독자의 물음에 의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볼트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는 묻지 않으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서는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성서는 우리에게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비근한 예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것 중에 하나가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많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제목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우리가 그 성경을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읽기 시작을 하면 그 내용은 소위 탕자가 주인이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실제로 탕자의 비유가 주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더 맞는지 모릅니다.
그 내용은 그런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도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게 우리에게 답을 해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사람이 마이클 폴라니, 우리가 앞에서 마이클 폴라니, 폴란드의 화학자였던 마이클 폴라니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이제 서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이분의 저작이 출판이 됐는데, 소위 퍼스널 나얼리지라고 해서 개인적 지식이라고 하는 게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대인 집안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이분은 갈릴레오 서클 회원인데, 과학자들의 서클 회원이었는데, 과학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믿는 서클 모임 중에 한 회원이기도 합니다.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물리학 교수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의 이제 주저,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는 책인데,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퍼스널 날리지입니다. 그가 즐겨 쓰는 것이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모든 지식은 관찰자의 암묵적 지식이다. 결국은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텍스트를 누가 보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관찰자라고 할 때 관찰자는 한 인간입니다. 그가 살아온 배경이 있고 환경이 있고 또 그가 사용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가 근대 사람인가 또 현대 사람인가 아니면 고대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다른 성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관찰자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찰자의 암묵적 지식이라고 보는 거죠. 이를테면 그 과학자가 무신론자냐 유신론자냐에 따라서 과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식은 관찰자의 암묵적 지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과 함께 클래스에서 대면해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